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에 떠오르는 다양한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홍철 DB증권 자산전략팀장 나와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네, 최근 2달여간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약세 기조를 보였던 달러가 최근 또 강세로 돌아선 모습인데 달러 흐름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예, 달러가 이제 연초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약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그림을 본다면은 대략 50년 내 네. 가장 큰 폭으로 약세를 이제 보였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러라는 건 이제 달러원을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달러원보다는 가장 큰 것은 이제 유로화 대비해서의 달러의 이제 약세가 이제 두드러졌고요. 9월까지는 순조로운 약달러가 만들어졌고 이 약달러 흐름에서는 주로 이제 신흥국들이 괜찮다. 뭐 이게 전통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뭐 새로이 등장한 이슈로는 달러가 약할 때는 이제 선물한 매도를 통해서 달러 유동성이 창출되는 메커니즘이 있긴 합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올해 9월까지 꽤 강하게 펼쳐졌었고 10월부터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약세를 좀 접고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리거가 됐던 것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좀 매파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로 지금 2달여간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자산군들별로 좀 차별화되는 양상이 이제 보여지고 이제 한국의 주식들은 이 시기에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달러 강세가 2달 좀 넘게 지금 지속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는 글로벌리 창출됐던 9월까지 창출된 이 달러 유동성이 좀 힘을 잃는 상황에서 자산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혹은 그런 이제 현상들이 최근에 좀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역사상 최장 기간 동안 이어졌던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드디어 해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달러 강세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동의합니다. 특히 제가 이 달러 강세 요소로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요소 중에 하나가 연준이 양적 긴축을 좀 과하게 이제 했던 점이 있었고 그러한 양적 긴축에 더해서 재무부가 원래 재정을 좀 풀어주면서 자금이 이제 꾸준히 풀려야 달러가 적당히 시장에 이제 있는 상황이 되는데 셧다운이 되면은 심지어 공무원 월급도 못 주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달러가 계속 재무부 통장에만 있고 시중에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연준의 QT가 현재 종료가 되긴 했지만 가뜩이나 자금이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 금리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이제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까지 돈을 안 풀어주고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달러가 더 강세를 보였던 흐름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셧다운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급한 불은 좀 끄는 상황으로 이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급한 불은 끈 것 같고요. 문제는 연준이 양적 긴축을 중단한 걸 넘어서 양적 완화를 좀 해줘야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 구명보트가 와서 일단 당분간 좀 버틸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달러 유동성이나 달러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맞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대로 통화 향방에 대해서 연준의 정책도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지금 연준 위원들이 좀 매파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 커지면서 12월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2대 책무 중에서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 거라고 보십니까? 연준이 고용과 물가를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의 연준의 근본 그리고 연준을 보실 때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가 쉬운 게 고용에 대한 해석입니다. 연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내심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내심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의 금리 뭐 이미 9월 달부터 그랬죠. 금리를 인하하긴 하지만 매파적으로 인하를 하게 되는
과거의 역사가 이제 있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고용이 이렇게 나쁜데 왜 연준은 금리를 이렇게 천천히 내리려고 하냐 이렇게 좀 오해 혹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의문의 근본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고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왜 고용을 나쁘게 보지 않냐? 지금 매달 비농업 고용이 겨우 뭐 3만 건 혹은 뭐 ADP나 일부 민간 업체에서는 뭐 마이너스 고용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이제 준비한 그림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4페이지의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이게 연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어서 조금 더 판단하기가 이제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준 보고서에서 지금 차트를 띄워줬었는데요. 이건 연준이 낸 보고서예요. 저 막대 그래프가 비농업 고용입니다. 매달 계속 나빠지고 있죠. 그리고 저 노란색으로 선이 이제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네. 저 노란색 선은 연준이 볼 때 요 노란색 선만큼 매달 비농업이 만들어진다면 굳이 통화 정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저 노란색이 뭐냐? 노동 인구가 저 노란색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노동 인구의 증가만큼 저 막대기의 비농업이 증가한다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 노란색에 연준이 추정하고 있는 적당한 고용 숫자가 한 달에 4만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농업이 한 달에 뭐 3만 건 정도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큰일 났다. 금리를 대폭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제 앞서간 기대를 가지시기 쉽고 사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연준은 저 그림을 봐라. 말은 안 하지만 이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고용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민자가 최근에 이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민자 줄었으니까 당연히 고용도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날 필요는 없지 않냐? 당연한 거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굳이 뭐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냐? 이게 이제 연준의 생각인 거고요. 네. 이제 저는 경기가 나빠서 이민자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부양책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뭐 정책이야 연준이 하는 거니까 연준은 현재 당분간은 매파적 금리 인하를 좀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보여주신 그래프 보고서를 보면 연준이 미국 고용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해석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고용도 고용이지만 최근에 연준 사이에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를 우려한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최근에 또 책을 발간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제1요소 인구구조라는 네. 책을 발간했는데 자세하게 좀 풀어주실까요? 어떤 내용을 인구가 담았는지. 인플레이션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전통 경제학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게 대표적으로 고인플레 시기를 우리가 이제 70년대를 많이 얘기하는데 70년대 고인플레의 원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보다는 뭐 당시에 뭐 전쟁이나 혹은 뭐 오일 쇼크 같은 게 있었죠. 혹은 중앙은행이 정책을 잘못했다. 70년대. 하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다. 이유는 베이비 부머들이 70년대에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제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경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요. 지난 코로나 당시에도 이제 비슷했습니다. 미국에 엄청난 일자리가 이제 많이 늘었었죠. 반면에 내국인들만으로는 이 엄청난 일자리를 충당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이민자들이 이제 들어왔고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돈을 벌죠. 그리고 번만큼 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성장 그리고 인플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코로나 때 이제 인플레가 왜 이렇게 높았냐? 그것이 어떤 구조적인 요소냐? 구조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미국의 이민자들 그리고 더해서 정부가 대규모의 이제 현금 살포를 하기도 했죠. 따라서 이 두 가지. 근데 현금 살포는 지금 안 하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민자의 흐름이 미국의 인플레에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미국의 물가는 앞으로 꽤 안정될 것이다. 아까 노란색 선이 네. 즉 연준이 얘기한 거예요. 노란색 선이 아래로 이제 떨어지는 이유는 이민자가 이제 급감하고 올해 미국의 순 인구는 아마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난 2023년, 24년 이럴 때는 연간 인구가 거의 1%씩 증가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미국은 인구가
1%씩 증가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인플레가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민 감소에 의해서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연준이 물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건 조금 과할 수 있다. 그리고 관세 인플레도 사실 뭐 온다 하는데 아직 오지도 않았고, 과거에 관세 인플레가 있었던 사례도 없었고, 현재 미국의 임대료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거주비, CPI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주비를 산출하는 민간 기관들이 또 있거든요. 얘네들이 산출하는 거주비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것이 시차를 두고서 CPI의 거주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물가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걱정은 좀 덜 네. 해도 된다. 물론 뭐 연준이 좀 겁나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해서 그렇지만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통화 정책을 중앙은행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통화 정책은 펀더멘털이 하는 겁니다. 물가와 성장이 어떻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더 인사이트를 가지시고 결국 중앙은행도 펀더멘털에 맞춰서 정책이 바뀌어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미국의 인구가 증가세를 보였을 때는 당연히 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민자 감소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우려는 너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 감소가 물가뿐만이 아니라 고용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텐데 지난번 시간에서도 이민자 감소에 대해서 좀 네. 강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민자 감소가 미국 고용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이민자가 일단 그 이민자가 줄어드는 원인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민자의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찾아보시면 뭐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쫓아냈었고 이민자 안 받으니까, 그리고 쫓아내니까 그래서 이민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닌 건 아닌데 1번 요소는 아니고요. 뭐 2번, 3번 정책적인 요소입니다. 이민자를 결정하는 제일 큰 요소는 이게 뉴스에는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이유라서 잘 뜨진 않지만 이민자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미국 내에 얼마나 일자리가 풍부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미국 경제가 좋으면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나 들어가서 일할랜다, 그렇죠. 미국에 네. 정착하겠다. 그런데 일자리도 없는데 굳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미국에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부 지역에 보면은 그 옛날에 이제 바이든 정부 때도 이민자를 이제 불법 이민자를 색출해서 많이 쫓아냈습니다. 뭐 트럼프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은 바이든 때는 미국 내 일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다들 열심히 들어왔었고, 모수가 크다 보니까 아무리 쫓아내도 이제 미국 내에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반면에 트럼프 때는 지금 일자리가 없으니까 굳이 들어가 봐야 별게 없으니 남부에 뭐 들어오겠다고 줄 서 있는 분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는 정책적으로 쫓아내고 있으니까 전체 인구수는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고용을 하지도 않고, 물론 해고도 잘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네. 최근에 이제 해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민자 감소와 더불어서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1번 요소인 거고, 그 요소에 의해서 이민자가 감소하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비농업 고용이 이제 같이 감소하고 있는 네. 이제 환경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이민자 감소는 트럼프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미국 경제가 지금 둔화하면서 미국 안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CPI를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가 지금 발표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의원들은 이 지표에 중점을 둔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연준의 결정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고요. 12월 FOMC에서 지금 동결 가능성이 우세해지지 않았습니까? 팀장님은 네. 어떤 시나리오 예상하고 계세요? 제가 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독특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얘기를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네네. 저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가 발표 안 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리고 연준이 얘기하는 데이터 디펜던트, 네. 저는 매우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도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좀 알아두십시오. 미국의 뭐 한국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경제 지표는요, 발표가 되고 나서 계속 수정됩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 발표치가 사실상 경제의 현재 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뭐 사실 고용지표도 연간 100만 건씩 하향 조정이 되는데 저는 그런 고용지표를 왜 발표가 안 되는지 혹은 되는지가 중요할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 정도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중요하게 이제 읽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감출 수가 없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게 되냐면 처음에는 경제 지표 나왔으니까 그 지표에 맞게 시장 반응하겠죠. 하지만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게 알고 보니까 틀렸다더라. 네. 뭐 대규모 하향 수정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다시 뭐 주식이든 금리든 재판가를 하게 되면서 또 시장이 크게 움직인단 말이죠. 이러한 이제 변동성 장세를 만들기 때문에 이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저야 뭐 분석을 하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지표를 너무 믿지 마라. 네. 그 대신 제가 오늘 뭐 몇 가지 말씀드렸던 기저에 흐르는 통찰력, 이 통찰력을 좀 마음속에 가지시고 좀 전통적인 어떤 분석가들이나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을 너무 보기보다는 좀 다른 얘기에도 한번 귀 기울여 보고 이 말이 좀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지표가 꼭 맞다고 볼 수 없다,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 네. 정부가 차라리 발표를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아주 극소수 의견인데 네. 이러한 의견도 한번 마음속에 가지면서 균형된 시각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과 물가와 같은 경제 지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향후 시간이 흐른 뒤에 수치가 수정되고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께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그러니까 내년도 최종 금리는 어디까지 예상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이제 쭉 방송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연준의 생각이 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틀렸다. 따라서 연준은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리고 뭐 마켓에 반영된, 그리고 뭐 연준도 그럴 것 같은데 내년도에 대략 뭐 3% 초반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내년도 말에 기준금리가 얼마 갈 거 같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도 뭐 똑같이 3% 초반으로 인하하겠죠. 다만 만약에 지금까지 고용에 대한, 특히 아까 고용에 대해서 연준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다, 경제가 이미 나빠졌고 그래서 고용이 이민자가 줄어드는 거다, 만약에 제가 맞다면 3% 초중반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인하될 가능성 혹은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이제 있다, 이렇게까지만 제가 금리에 대한 전망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대 초반보다 더 많이 인하될 가능성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였죠.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을 살펴보면 연준이 곧 채권 매입을 재개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나온 배경과 함께 채권 시장 매입과 함께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서라도 정신 차린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도? 네. 혹은 너무 늦었다. 사실 저는 이미 올해 초부터 연준이 양적 긴축하고 있을 때부터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도 안 되는, 당시로서는 얘기처럼 보이는 뭐 분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저는 늦었다. 다만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 연은이 단기 시장에 대한 조작,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공개 시장 조작을 전담하는 조직이라서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 타겟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시장이 그 금리를 무시한다면 중앙은행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한 중앙은행의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윌리엄스 총재가 얘기했던 양적 완화를 다시 재개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파월 의장이나 연준의 주류 위원들은
양적 긴축 이제 끝냈는데 뭘 양적 완화를 또 하냐? 아니, 지금 자산시장 저렇게 비싼데 양적 완화를 해야 되냐라고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지금 주식시장이 저렇게 고평가인데 무슨 양적 완화야?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차트를 보시듯이 현재 단기 금리에서 저 노란 선이 연준의 타겟 대비 얼마나 단기 금리가 높게 거래되는 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보면은 보통 제가 저렇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딱 가운데 붙어서 전혀 움직임 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단기 시장에서 달러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이제 현상인 거고 저것을 빨리 연준이 공급을 해줘야 네. 사태가 좀 해결이 되고 그래야 현재의 강달러 내지는 달러원 환율의 상승도 일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채권과 비교했을 때 올해 내내 금값의 매력도는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금값 역시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데 금값이 여전히 달러 대환으로 견조한 수요가 지지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와 가치 전망과 함께 금값에 대한 흐름도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팀장님 책에 보면 달러의 지배력은 네. 변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을 써두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좀 예, 풀어주실까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달러의 가치하고 금하고는 역상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그래요. 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달러와 금은 서로 대체제 아니겠냐. 이러한 상식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힘이 약해지면 그러면 이제 금이 각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론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최근 한 3년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최근 3년 동안에는 뭐 달러가 어떻게 변하든지 거의 무관하게 금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언제 볼 수 있냐면 굉장히 드물어요. 이런 상황이. 근데 역사를 굉장히 멀리 가야 됩니다. 달러와 무관하게 금이 혼자 움직이는 케이스가 보통 금이 슈퍼 사이클일 때 이런 움직임을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때냐면 뭐 달러 이런 걸 떠나서 글로벌리 각 국가들이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로 들어갈 때 이제 이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특히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잘 없는데 미국이 더 이상 뭐 세계 경찰을 안 하겠다고 하고 각국이 미국 못 믿겠다. 나도 살 길을 찾아야겠다. 이럴 때 금이 올라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뭐 그 달러가 어떻게 되고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으로 뭐 금이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지정학적 자산이다. 분석을 할 때 그 지정학 리스크라는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다들 특히 요즘 뭐 폴란드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이 금을 대규모로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지정학적 우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금에 대한 가격은 달러랑 결부시키기보다는 지정학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지금은 맞을 것 같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는 미국이 저런 식으로 이제 패악질을 하면 뭐 달러의 힘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달러 약해지면은 달러 말고 뭘로 거래할래요? 뭐 무역 거래할 때 뭐 금 떼가지고 줄 건가? 그 옛날에 이제 금본위제 때는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무역을 안 할 게 아니라면 결국 주고받을 게 필요한데 나중에 뭐 그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달러 외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달러 자체의 지배력이 의심받는다기보다는 글로벌 무역량 자체가 좀 줄어들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달러의 어떤 지배력 같은 게 뭐 미국도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할 거고 좀 유지가 어느 정도 좀 된다. 다만 변하는 건 뭐냐? 달러의 지배력이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미국을 못 믿겠다. 각자 도생이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거는 무역과 관련된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각자 도생의 시대는 이제 금이다. 그래서 뭐 금과 달러가 저는 뭐 서로 병존한다.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의 지배력이 변하지는 않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가 예전만치는 못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금 선호도 현상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27일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개최되고요. 수정 경제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해지고 또 우리가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내년 720조가 넘는 슈퍼 예산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워낙에 큰 폭의 예산 확대여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재정과 관련해서. 제가 또 재정과 관련돼서 딴소리 좀 하겠습니다. 네. 재정과 관련돼서는 좀 객관적인 뉴스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워낙 재정이 모두의 관심사 그리고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되기 네.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아마 뉴스에 보시면은 올해 재정 뭐 작년보다 몇 % 늘었다 이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그 재정이라는 게 이제 본 예산이 있고 이제 추경을 한 후 예산이 있고 그럼 내년에 지금 발표한 건 본 예산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본 예산과 올해 본 예산을 많이들 비교하시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추경을 포함했던 추경을 이미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올해. 그래서 그 추경을 포함했던 예산과 내년도 본 예산을 계산하면 막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물론 내년에 추경을 또 하겠죠. 그렇게 본다면 또 예산이 많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뭐 예산이 뭐 심각하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숫자를 보실 때 이 정도의 숫자로 이렇게 크게 증가한다고? 라고 보실 게 아니라 본 예산 그리고 추경 후 대비 이게 비교할 때 이제 사람들도 좀 헷갈려 하세요. 다만 올해 추경을 상당히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그 추경한 규모 대비해서 내년에 본 예산은 막 그렇게 확장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확장적이려면 내년에 추경을 또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확장적이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확장적이고 다만 지금 나온 본 예산만 봐가지고는 아직은 잘 뭐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막 그렇게 막 대폭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기서 포인트는 내년에 본 예산과 추경을 한 이후의 예산안을 그 수치를 좀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홍철 DB증권 자삭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